빌딩 로비의 앞에 상복을 입은 한 여성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키 하나가 쥐어져 있었는데 그녀가 키링을 게이트에 가져가자 삑 하는 소리와 함께 녹색 불빛이 켜졌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를?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평범해 보였던 그 여성은 왜 이 빌딩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는 지금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며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내일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는 그날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장례식장 접견실에서 천장의 형광등은 차가운 흰빛을 쏟아냈고 벽에 걸린 시계는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올블랙 상복과 낮은 굽, 긴 코트 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낡은 키링을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맞은편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형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동정 같은 건 없었고 차갑고 날카롭고 계산적인 시선들만이 서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장례식에는 나오지 마. 낮고 침착한 목소리였고 감정이 실리지 않은 사무적인 톤이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그저 키링을 조금 더 세게 쥐었고 손등에 핏줄이 드러났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은 거라면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체면 때문이야. 우리 집안 체면 이해하지. 서진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남편의 형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원래 이럴 생각은 없었어. 그런데 어제 친척들이 다들 그러더라고. 며느리가 장례식에 나서면 보기 안 좋다고. 특히 당신 같은 경우는 그 말이 서진의 귀를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고 그저 키링을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해해줘. 우리도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이건 가족 문제야. 내가 나서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오해라는 단어를 서진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무엇을 오해한다는 걸까요? 자신이 슬퍼할 권리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이 가족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인지. 친척 중 한 명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어차피 너도 편하잖아. 사람들 시선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조용히 집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편하다는 그 말에 서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만 오늘 하루만 조용히 지내. 내일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내 마음대로라는 말을 들으며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베일 너머로 그녀의 눈이 희미하게 보였지만 시댁 사람들은 이미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형이 문 앞에서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집 열쇠는 두고 가. 당분간은 우리가 관리할 거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열고 나갔고 접견실에는 서진 혼자 남았습니다. 형광등 소리만이 희미하게 윙윙거렸고 벽시계의 초침이 째각째각 소리를 내는 가운데 서진은 의자에서 일어나 손에 쥔 키링을 내려다봤습니다. 낡고 긁혀있고 번호 각인이 희미한 그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는 접견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장례식장 특유의 무거운 공기가 흘렀으며 어디선가 곡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것은 서진을 위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낮은 굽의 구두가 바닥을 조용히 두드리며 복도를 걸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로비가 보였고 입구 너머로는 택시 승강장이 있었으며 서진은 그곳을 향해 걸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각자의 슬픔에 바빴고 각자의 형식에 충실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사라졌지만
그녀가 쥔 키링은 여전히 주머니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 앞 택시 승강장에는 세 대의 택시가 줄지어 서 있었고 그중 맨 앞에 택시 기사가 서진을 보자 운전석 창문을 내리며 손짓을 했습니다. 서진은 그 택시를 향해 걸어갔고 기사가 뒷문을 열어주었지만 그녀는 열린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택시 기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하지만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열린 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몇 초가 흘렀고 기사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손님?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택시 기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서진은 이미 돌아서서 횡단보도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어디 편찮으세요? 기사가 뒤에서 물었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주머니 속 키링을 만졌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이었고 서진은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누군가의 슬픔과는 상관없이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서진은 첫 발을 내디뎠고 그 보폭은 장례식장에서 걸을 때보다 넓어져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동안 그녀의 코트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고 베일도 살짝 들썩였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자 긴 대로가 펼쳐졌고 양옆으로는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오전 11시가 가까워지는 시간이었고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건물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으면 식당 앞에는 줄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목요일 오전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인파 사이를 걸었습니다. 상복 차림의 그녀는 주변의 화려한 옷차림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도시에서 슬픔은 개인의 것이었고 누구도 타인의 상실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부르르 떨리는 소리가 들렸고 서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남편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고 그 아래로 부재중 전화 세 통이라는 알림이 보였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서진은 화면을 바라봤고 남편의 이름이 깜빡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진동이 계속되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다 보니 대형 서점 앞이 나왔고 쇼윈도에는 신간 소설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무심코 그것을 바라봤는데 한 권의 책 표지에 당신의 슬픔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문구를 읽으며 잠시 멈춰 섰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몇 블록을 더 걸어가자 작은 공원이 나왔고 벤치에는 점심 도시락을 먹는 직장인들과 유모차를 끌고 나온 엄마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고 비둘기들이 모이를 쪼아먹고 있었으며 나무 그늘 아래에서는 노인 한 분이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공원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포장된 산책로에 작게 울렸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를 힐끗 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상복 차림의 여성이 혼자 공원을 걷는 모습이 어딘가 어색했지만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공원을 벗어나자 다시 대로가 나왔고 서진은 계속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왜 걷는지 그녀 스스로도 명확히 알지 못했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키링을 만지작거리며 그녀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후 1시가 가까워지자 해가 높이 떠올랐고 햇빛이 강해졌습니다. 서진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고 목이 말랐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쳤고 커피숍 앞을 지나쳤으며 그저 묵묵히 걸었습니다. 휴대폰이 또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였고 서진은 걸음을 멈추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디야, 집에 있어, 지금 가는 중이야. 짧고 명령조의 문장들이었습니다. 서진은 메시지를 읽고 난 뒤 화면을 끄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이 어디쯤 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 간판들을 살폈고 이곳이 시내 중심가에서 꽤 떨어진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걸어서 5km는 좋게 걸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익숙한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회색 외벽의 15층짜리 빌딩, 1층에는 카페가 있고 2층부터는 사무실들이 들어서 있는 그 건물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서진의 발걸음이 그곳을 향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걸음에는 방향이 생겼고 목적이 생겼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키링을 꺼내 손에 쥐었고 햇빛에 반사된 금속 표면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그 빌딩을 향해 걸었고 이제 그녀의 보폭은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었습니다. 빌딩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서진의 심장 박동이 조금씩 빨라졌고 손에 쥔 키링의 무게가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거리의 소음들, 차들의 경적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 모든 것이 희미해지면서 오직 그녀의 발걸음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대로변의 대형 빌딩 유리창이 서진의 시야에 들어왔고 그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올블랙 상복을 입고 베일을 쓴 채 걷는 여성의 전신. 실루엣, 손에는 낡은 키링을 쥐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속 그녀의 뒤로 도시의 간판들과 지나가는 차들의 불빛이 겹쳐져 반사되었고 현실과 반영이 뒤섞인 그 장면 속에서 서진은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몇 년 전 어느 늦은 밤 거실에서 들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없으면 당신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해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그때 서진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주방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 시집 왔다고 다들 의아해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명절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서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주방 밖에서 들렸던 그 대화가 생생했습니다. 그래도 순하니까 데리고 사는 거지 뭐. 형수님은 말이 없어서 좋아요. 신우이의 목소리, 웃음기 섞인 그 말투가 기억났습니다. 저희는 형수님한테 뭐라고 해도 화 안 내시잖아요. 편해요, 그게. 서진은 유리창에서 눈을 떼고 주머니에서 키링을 꺼냈습니다.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그 낡은 금속 조각을 바라보며 그녀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표면에 긁힌 자국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키링은 10년도 넘게 그녀의 손에 있었고 그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문을 열고 닫았으며 그녀가 혼자 걸어온 모든 길을 함께 했습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겠어? 그 말이 다시 들려왔지만 이번에는 서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키링을 손에 꽉 쥐자 금속의 모서리가 손바닥에 파고들었고 그 작은 통증이 오히려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서진은 다시 걷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보폭이 더욱 안정적이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실루엣이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졌고 그녀는 목적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갔습니다. 대로를 따라 걷다가 우회전하여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고 그 골목 끝에 회색 외벽의 15층 빌딩이 서 있었습니다. 빌딩 앞 작은 광장에는 벤치 몇 개가 놓여 있었고 한 직장인이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1층 카페에서는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가 들려왔고 유리문 너머로 손님 몇 명이 보였습니다. 빌딩 로비 입구에는 회전문이 있었고
그 옆으로 자동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서진은 빌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올려다보니 15층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아 보였고 각 층의 창문마다 블라인드가 쳐져 있거나 사무실 안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옥상에는 통신 안테나가 서 있었고 건물 측면에는 외벽 청소용 곤돌라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키링을 다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번호 각인이 희미했지만 그녀는 그 숫자들을 외우고 있었고 표면에 긁힌 자국들도 익숙했으며 이 열쇠가 어떤 문을 여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키링을 돌리자 찰랑거리는 소리가 작게 울렸고 그 소리가 묘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서진은 꺼내서 화면을 확인했고 남편에게서 온 연속된 메시지들이 보였습니다. 어디 있냐고, 왜 전화 안 받아, 집에 없는데, 어디 간 거야, 당장 연락해. 명령조의 짧은 문장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메시지를 읽고 난 뒤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빌딩 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면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에 닿았고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그녀의 구두 소리를 울렸습니다. 로비 안쪽에는 보안 게이트가 있었고 그 너머로 엘리베이터들이 보였습니다. 관리실 유리창 너머로는 직원 한 명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고 로비 한쪽 소파에는 누군가가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의 평범한 빌딩 풍경이었습니다. 서진은 보안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손에 쥔 키링이 떨리지 않았고 그녀의 호흡도 고요했으며 심장 박동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과거의 목소리들이 아직 귓가에 맴돌고 있었지만 이제 그 목소리들은 그녀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키링을 게이트 리더기에 가져갔고 금속이 센서에 가까워지면서 작은 반응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진의 입가에 다시 한번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키링을 게이트 리더기에 가져가자 짧은 삑 소리가 울렸고 녹색 불빛이 켜지면서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그 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고 관리실 유리창 너머에서 모니터를 보던 직원이 고개를 들어 서진을 바라봤으며 소파에 앉아있던 사람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고 그 소리는 로비의 정적 속에서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관리실 직원이 창구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지만 서진은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손님, 직원이 뒤에서 불렀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님, 잠깐만요. 직원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졌지만 서진은 계속 걸었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위쪽 화살표에 불이 들어왔고 층수 표시등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서진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죄송한데요, 어느 분 찾으시는 거예요? 공손하지만 경계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직원을 바라봤고 베일 너머로 그녀의 눈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관리실에 볼 일이 있습니다. 서진이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아, 네, 그러시면 1층 관리실로 오시면 됩니다라고 말했지만 서진은 이미 엘리베이터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진이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이 따라 들어올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가 버튼을 누르는 것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지하 1층 버튼, 관리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직원이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은 이미 닫히고 있었고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자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고 층수 표시등이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바뀌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고 희미한 기계음만이 들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서진의 모습이 보였는데 올블랙 상복을 입은 그녀의 실루엣은 마치 그림자처럼 어두웠고 손에 쥔 키링만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고 문이 열리자 지하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비추는 길고 좁은 복도였고 왼쪽 끝에는 관리실이라고 적힌 문이 보였습니다. 서진은 그쪽으로 걸어갔고 복도의 정적 속에서 그녀의 발걸음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관리실 문을 열자 안에는 책상 2개와 모니터들,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열쇠 보관함이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있던 관리소장이 고개를 들었고 서진을 보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가 물었고 서진은 손에 쥔 키링을 내밀었습니다. 관리소장이 키링을 보자 표정이 변했습니다. 의아함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곧 이해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작게 중얼거렸고 자리에서 일어나 서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스터키 인계 부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침착했으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관리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잠시만요라고 말하고는 벽면의 금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금고 문을 열자 안에는 여러 개의 열쇠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하나의 키세트가 있었습니다. 은색 금속으로 된 두꺼운 키링에 여러 개의 열쇠들이 달려 있었고 그 키링에는 작은 금속판이 달려 있어서 마스터라는 각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그 키세트를 꺼내 서진에게 건넸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진은 키세트를 받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옥상 출입문 열쇠, 각층 공용 공간 열쇠, 전기실 열쇠, 기계실 열쇠, 그리고 현재 비어있는 사무실들의 열쇠까지 총 12개의 열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9층 2호실이 현재 공실입니다. 관리소장이 말했습니다. 한 달 전에 계약이 종료되었고 아직 새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키세트를 주머니에 넣었고 원래 가지고 있던 낡은 키링도 함께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진이 말했고 관리소장은 네, 편하게 둘러보십시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서진은 관리실을 나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고 이번에는 9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서진은 주머니 속 2개의 키링을 만졌습니다. 오래된 것과 새로 받은 것, 낡은 것과 반짝이는 것, 과거와 현재가 그녀의 주머니 속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9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고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좌우로 사무실 문들이 늘어서 있었고 각 문마다 호수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9층 1호실, 2호실, 3호실 서진은 2호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 옆 벽에는 빈 명패 거리가 있었고 유리 너머로는 텅 빈 사무실 내부가 보였습니다. 책상도 없고 의자도 없으며 다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만이 빈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마스터키를 꺼내 문에 꽂았습니다.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가는 소리가 작게 울렸고 그녀는 천천히 열쇠를 돌렸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서진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한 박자 정지했습니다. 손잡이를 쥔 채 서진은 잠시 멈춰서서 문을 바라봤습니다. 이 문 너머에는 텅 빈 공간이 있었고 그 공간은 아직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백지였으며 앞으로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진은 손잡이를 눌렀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딸칵 문이 완전히 열리자 빈 사무실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넓은 공간, 큰 창문, 그리고 그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 서진은 그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문이 뒤에서 천천히 닫혔고 서진은 빈 사무실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은 이제 그녀의 공간이었고 그녀가 시작할 장소였으며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그녀만의 영역이었습니다. 창문 앞으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9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는 아까 걸어왔던 거리들과 건물들이 작게 보였고 사람들은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으면 차들은 장난감처럼 달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주머니에서 2개의 키링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낡은 것과 새 것, 그 둘을 함께 쥐자 금속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빈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던 서진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고 화면에는 남편에게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무시하고 연락처를 스크롤하여 법무법인 정한 김재훈 변호사라는 이름을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2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되었고 여보세요. 윤서진 고객님이라는 차분한 남성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변호사님, 서진이 말했습니다.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통화 가능할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네, 물론입니다. 김재훈 변호사가 대답했고 배경에서 서류 넘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탁 수익자 변경건 진행해 주세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요.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고 김 변호사가 신중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이 결정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그리고 관리인 교체도 함께 진행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대답했고 키보드 타이핑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익자를 배우자분에서 지정하신 재단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리인은 기존 신탁사에서 법무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서진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접근 제한 조치도 필요합니다.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의 제한을 원하십니까?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배우자와 그 가족들의 신탁 관련 정보 접근을 전면 차단해 주세요. 그리고 빌딩 출입 권한도 삭제해 주시고요. 김 변호사가 잠깐 멈칫하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보니 서진은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증거 보존 조치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해서요. 신탁 계약서 원본, 재산 형성 과정 자료 모든 거래 내역을 공증받아 보관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서진이 말했고 그때 휴대폰 화면에 다른 전화가 걸려오는 알림이 떴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무시하고 김 변호사와의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긴급 처리하면 이틀 안에 가능합니다. 김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서진이 네라고 대답하자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배우자분이나 그쪽 가족들이 신탁 존재를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고요. 김 변호사가 안도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절차가 더 수월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법적 조치를 완료할 수 있으니까요. 통화가 끝나갈 무렵 김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가사 전문 변호사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혼이나 재산 분할 관련해서요. 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까지 1차 서류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고 서진은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휴대폰이 다시 울렸고 이번에도 남편이었습니다. 서진은 전화를 받았고 어디야라는 남편의 목소리가 거칠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어디 있냐고 장례식장에서 나간 뒤로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없고 대체 무슨 짓이야? 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밖에 있습니다. 남편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밖에?
어디 밖에? 너 지금 장난하는 거야? 오늘이 무슨 날인데 돌아다니고 있어?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어디 있든 상관없으실 것 같은데요. 아침에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뭐?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 지금 삐진 거야?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만 조용히 있으라는 거였잖아. 왜 말귀를 못 알아듣고 난리야? 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만 조용히 있으라고요? 그럼 내일은요? 모레는요?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지금 따지는 거야? 너 지금 진짜. 그가 말을 멈추고 심호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 알았어. 내가 좀 심했어. 미안해.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말하고 집으로 와. 싫습니다.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뭐? 서진이 반복했습니다. 싫다고요. 집에 안 갑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나갔어? 서진은 창가에 기대어 서서 말했습니다. 경계는 오늘부터입니다.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경계? 무슨 경계? 너 무슨 드라마 대사라도 외우는 거야? 서진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고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지만 서진은 받지 않았고 진동이 계속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는데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건물들의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었으면 도시는 오후의 빛 속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손에 쥔 마스터키를 내려다봤습니다. 12개의 열쇠가 달린 그 키링은 무게가 꽤 나갔지만 그 무게가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것이었고 그녀가 직접 만들어낸 것이었으며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빈 사무실을 다시 한번 둘러보며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천천히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계는 오늘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 안에서 서진은 마침내 자유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빌딩 13층에 있는 또 다른 공실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씻고 어제와 같은 상복 차림을 한 그녀는 손에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고 화면에는 빌딩 관련 서류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5층을 지나갈 때쯤 천장의 스피커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요, 남성의 목소리였고 약간 거친 어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1층으로 내려오시는 분 계시죠? 상복 입으신 분요. 서진은 스피커를 올려다봤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관리실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제가 6층 입주자 대표인데요. 1층 라운지 운영권으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엘리베이터가 3층을 지나고 있었고 서진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스피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고 목소리가 조금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들으시죠? 우리가 반대한다는 거 아시죠? 1층은 공용 공간인데 갑자기 라운지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고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에는 5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앞으로 나왔고 그가 입주자 대표인 듯 했습니다. 드디어 만나네요. 그가 말했고 서진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저희는 이 빌딩 입주사 대표들입니다. 입주자 대표가 말했고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관리소장한테 들었습니다. 1층 카페 옆 공간을 라운지로 개조한다고요. 그것도 외부인 출입 가능한 공간으로요. 서진은 여전히 말없이 그들을 바라봤고 입주자 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대합니다. 이 빌딩은 업무용 건물이지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복합시설이 아니거든요. 보안 문제도 있고 주차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우리 회사 직원들이 불편해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던 여성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소음 문제도 있을 거고요. 라운지면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 텐데 위층에서 일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방해가 되죠. 또 다른 남성이 말했습니다. 임대료도 문제예요. 공용 공간을 수익시설로 바꾸면 우리 임대료에도 영향이 있을 텐데요. 서진은 그들의 말을 다 듣고 난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라운지는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아니라 사전 승인된 인원만 들어올 수 있고요. 운영 시간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입주자 대표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외부인이 들어온다는 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원합니다. 새로운 변화는 원하지 않아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무슨 계약서요? 입주자 대표가 되물었고 서진은 손에 든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13조 5항에 보면 건물주는 공용 공간의 용도를 변경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임차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의 표정이 굳었고 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용도 변경이 임차인의 업무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층 라운지가 6층이나 8층, 12층에 계신 분들의 업무에 어떤 직접적인 지장을 주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건물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우리는 조용한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데. 서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라운지는 방음 시설을 갖출 예정이고 동선도 완전히 분리됩니다. 라운지 이용객은 별도 출입구를 사용하며 엘리베이터 접근 권한도 없습니다. 보안 게이트도 이중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남성이 물었습니다. 그럼 주차는요? 라운지 이용객들이 주차장 쓰면 우리가 주차할 곳이 없는데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라운지 이용객에게는 주차 공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꼭 필요한 경우 인근 공영주차장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입주자 대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관리 직원도 아니고 건물주 대리인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세히 알고 계시죠? 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빌딩의 소유자입니다. 로비에 정적이 흘렀고 5명의 입주자 대표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다시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입주자 대표가 물었고 서진이 반복했습니다. 이 빌딩의 실소유자입니다. 신탁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서 표면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요. 여성이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우리는 건물주가 대기업 계열사라고 들었는데요. 서진이 설명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실제 소유 구조는 개인 신탁이고요. 필요하시면 등기부등본과 신탁 계약서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모습을 안 드러낸 겁니까? 우리는 이 빌딩에 5년 넘게 있었는데 건물주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서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직접 나서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이 물었습니다. 그럼 라운지는 무조건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우리 의견은 무시하고요.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익명 운영으로 개인정보 보호, 동선 분리로 보안 확보, 계약 조항 명문화로 법적 안전장치 마련 이 3가지 조건으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입주자 대표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입주자 대표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계약 조항 명문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서진이 설명했습니다. 라운지 운영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시정하거나 보상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추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입주자 간담회를 열어서 문제점을 논의하고요. 여성이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불편하다고 하면 라운지 문 닫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요. 다만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고 실제로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입주자 대표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조건들을 문서로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검토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입주자 대표들이 하나둘 엘리베이터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로비에는 서진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태블릿을 내려다봤고 화면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리스트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김재훈 변호사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서진이 전화를 받자 김 변호사의 긴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진 고객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우자 측에서 신탁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서진의 표이 굳었고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김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빌딩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것 같습니다. 신탁 구조가 드러났고 수익자 변경 내역도 확인된 모양입니다. 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김 변호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소송 제기까지는 최소 일주일 하지만 그 전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탁 관리 권한 정지나 재산 동결을 요청할 수 있거든요. 막을 수 있습니까? 서진이 물었고 김 변호사가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 쪽에 유리한 증거들이 많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이 투명하고 신탁 설정도 합법적이었으니까요. 다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요. 김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오늘 오후에 만나서 상세히 논의하시죠.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서진이 확인했습니다. 네, 시간 보내주시면 맞춰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서진은 로비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출근길에 바삐 걸어가고 있었고 차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도시는 여느 때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주머니에서 2개의 키링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낡은 것과 새 것,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이제 시작될 싸움을 위한 무기였습니다. 충돌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사흘 후 김재훈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서진은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 뭉치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탁 계약서 원본, 재산 형성 과정을 입증하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들, 초기 스타트업 투자 증빙 자료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쌓인 모든 거래 내역과 세금 납부 증명서들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고 각 서류마다 공증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증빙 패키지 완성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이고요. 특히 재산 형성 과정이 혼인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배우자의 기여분을 주장하기 어렵거든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김 변호사가 태블릿을 조작하며 대답했습니다. 법무법인 태산의 이경호 변호사입니다. 가사 전문이고 경력이 20년 넘었으며 공격적인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쪽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승산은 충분합니다. 그때 김 변호사의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을 확인한 그가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입니다. 받아도 되겠습니까? 서진이 허락하자 김 변호사가 스피커폰으로 전환하여 전화를 받았고 여보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경호 변호사입니다. 전화 너머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고 차분하면서도 위압적인 톤이었습니다. 제 의뢰인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는데요. 가능하겠습니까?
김 변호사가 서진을 바라봤고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김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이경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저희 사무실에서 어떻습니까? 아니면 중립적인 장소를 원하시면 호텔 라운지도 괜찮습니다. 서진이 작게 고개를 저으며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어 김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김 변호사가 메모를 읽고 고개를 끄덕인 뒤 말했습니다. 저희 쪽 빌딩 회의실에서 하겠습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경호 변호사가 잠시 침묵하다가 동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6시에 뵙죠. 전화가 끊어지고 김 변호사가 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직접 만나시는 게 맞을까요? 변호사끼리만 협상해도 되는데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 해요. 저녁 6시 서진의 빌딩 10층 회의실에는 양쪽 변호사들과 서진, 그리고 남편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으며 서진을 보자마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먼저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이경호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소송 전 마지막 합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의뢰인은 합리적인 선에서 재산 분할을 원하고 있고 소송까지 가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손해라고 판단합니다. 김재훈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산 분할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당 재산은 혼인 전 형성된 고유 재산이며 신탁 구조도 합법적으로 설정되었으니까요.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경호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15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배우자로서의 내조와 희생이 있었고 그것이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도 이런 무형의 기여를 인정하는 추세고요.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한테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서진은 침묵했고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러더라. 당신이 장례식에 안 나타나서 다행이라고 체면 구겼을 거라고. 근데 알고 보니 당신이 이런 빌딩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왜 숨긴 거야? 서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부부인데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부라는 이유로 제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남편이 테이블을 손으로 쳤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나는 당신한테 숨긴 거 없이 다 보여줬어. 월급 통장도 다 맡겼고 카드값도 당신이 관리했잖아. 서진이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해야 합니까? 당신이 벌어온 돈으로 생활비를 대는 게 당연한 건데요. 이경호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감정적인 대화는 도움이 안 됩니다. 현실적인 합의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빌딩 시가의 30%를 배우자 몫으로 인정하고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재훈 변호사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30%요? 근거가 뭡니까? 혼인 전 재산이고 배우자 기여분도 입증 안 되는데요. 이경호 변호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15년 동안의 가사 노동과 정서적 지원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충분히 가능한 수치입니다. 판례도 있고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합의금을 줄 테니 조용히 하라는 말씀이시죠? 이경호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양쪽 다 소모적이니까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절합니다.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 왜? 돈이 문제야? 그럼 20%로 낮춰도.
서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칙의 문제입니다. 저는 제가 만든 것을 지킬 권리가 있고 당신은 그것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권리가 없다고? 15년을 같이 산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서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같이 산 15년 동안 당신과 당신 가족이 저한테 뭐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무시하고 하대하고 없는 사람 취급했잖아요.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고 남편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심하게 한 건 아니었잖아. 그냥 우리 집안 분위기가 원래 그런 거고. 서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원래 그렇다는 게 변명이 됩니까? 사흘 전 장례식장에서 나가라고 했던 거, 그게 15년 부부에게 할 말입니까? 남편이 입을 다물었고 이경호 변호사가 개입했습니다. 과거 일은 과거 일이고 지금 중요한 건 미래입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고 그러면 언론에도 알려질 수 있습니다. 여성 재력가의 이혼 소송 관심받을 만한 주제 아닙니까? 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론 플레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경호 변호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가능성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김재훈 변호사가 경고했습니다. 그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소송하시려면 하세요.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그냥 가는 거야? 우리 좀 더 얘기해보자. 돈 얘기 말고 우리 관계 얘기. 서진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관계요? 이미 끝났습니다. 사흘 전 장례식장에서 끝났어요. 남편이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도 미안하다고 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시작은 없습니다. 경계는 이미 그어졌어요. 회의실을 나서는 서진의 뒷모습을 남편이 바라봤고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경호 변호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도로 나온 서진과 김 변호사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 있었고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길 겁니다. 다음 날 오후 서진은 빌딩 1층에서 입주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회의 테이블에는 라운지 운영 계획서와 데이터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고 서진이 프로젝터를 이용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라운지는 단순한 수익시설이 아닙니다. 서진이 말했고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주변 상권 분석 결과 이 지역에는 조용한 모임 공간이 부족합니다. 카페는 많지만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공간은 없고 라운지는 그 빈틈을 채울 겁니다. 입주자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됩니까? 서진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라운지 이용객들에게 입주업체 할인 쿠폰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1층 카페와 인근 식당들과 제휴해서 상생 구조를 만들고 라운지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이 빌딩의 가치도 올라가며 그것은 임차인 여러분께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성 입주자가 관심 있는 표로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휴입니까? 서진이 설명했습니다. 라운지 이용객이 1층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면 10% 할인, 동시에 카페 고객이 라운지 예약 시에도 할인 혜택, 이런 식으로 서로 윈윈하는 구조입니다. 또 다른 입주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그럼 보안 문제는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이중 게이트 시스템으로 라운지 이용객은 건물 내부로 진입할 수 없고 CCTV도 추가 설치하며 보안 요원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비용은 제가 전액 부담하고요. 입주자 대표가 동료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건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른 입주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입주자 대표가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조건부로 동의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3개월 시범 운영 후 문제가 없으면 정식 운영하는 걸로요. 서진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뢰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주자 대표가 악수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는데 생각보다 합리적이시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입주자들이 떠난 뒤 서진은 회의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건물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으며 도시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김재훈 변호사의 문자였습니다. 임시 결정 통보 받았습니다. 우리 쪽 승리, 상대방 가처분 신청 기각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진은 작게 미소 지으며 문자를 읽었고 주머니에서 2개의 키링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첫 번째 승리는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서진은 1층 라운지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방음제가 설치되고 있었고 바닥에는 따뜻한 색감의 원목 마루가 깔리고 있었으며 큰 창문에는 프라이버시를 위한 반투명 필름이 붙여지고 있었고 천장에는 부드러운 간접 조명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감독이 서진에게 다가와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일정이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2주 금요일이면 마무리될 것 같고요. 가구 반입은 주말에 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범 운영 가능합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했습니다. 간판은요? 감독이 대답했습니다. 간판은 설치하지 않기로 하셨죠? 대신 입구에 작은 명패만 붙이고 예약자에게만 출입 코드를 알려주는 방식으로요. 서진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홍보도 일체하지 말아 주시고요. 감독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홍보를 안 하시면 어떻게 이용객을 모으실 건데요? 서진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은 알아서 찾아올 겁니다. 입소문으로만 운영할 예정이고요. 제가 원하는 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니까요. 공사 현장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서진의 손에는 마스터키가 쥐어져 있었고 15층을 지나 옥상층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옥상 출입문이 보였고 서진은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옥상에는 아무도 없었고 바람이 세게 불어왔으며 도시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서진은 난간 쪽으로 걸어가 아래를 내려다봤는데 15층 높이에서 보이는 거리는 장난감처럼 작았고 사람들은 점처럼 움직이고 있었으며 차들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장례식장을 나와 이곳까지 걸어왔던 그 길이 보였습니다. 횡단보도, 대형 서점, 작은 공원, 좁은 골목, 그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고 서진은 자신이 그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김재훈 변호사의 전화였습니다. 윤서진 고객님, 좋은 소식입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서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요? 무슨 이유로요?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쪽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분이 변호사 선임료도 부담스러워했다고 하고요. 서진이 안도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 김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소송은 끝났지만 이혼 절차는 남았습니다.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면 빠르게 마무리될 것 같고 재산 분할 청구는 포기한다는 합의서도 받아냈습니다. 서진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고 서진은 주머니에서 2개의 키링을 꺼냈습니다. 낡은 것과 새 것, 10년 넘게 그녀와 함께했던 것과 한 달 전 받은 것,
그 둘을 함께 손에 쥐자 금속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지만 이번에는 그 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서진의 코트 자락을 흔들었고 베일도 살짝 들썩였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키링을 든 손을 앞으로 뻗어 햇빛에 비춰보자 금속 표면이 반짝였고 오랜 세월에 긁힌 자국들도 새로 받은 것의 깨끗한 표면도 모두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라운지 시범 오픈 날이었습니다.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이곳에 첫 번째 예약자가 도착했고 서진은 직접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고 아이 사진을 손에 쥐고 있었으며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진이 조용히 인사했고 여성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 와봅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알게 됐어요. 여기가 조용히 슬퍼할 수 있는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라운지 안은 따뜻했고 조용했으며 아늑했습니다. 여성은 창가 자리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손에 든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으면 서진은 멀리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여성이 서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서는 울 수가 없었어요. 가족들 앞에서 강한 척해야 했고 친구들한테도 괜찮은 척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슬퍼도 되는 것 같아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슬퍼도 됩니다. 얼마든지요. 여성이 떠난 뒤 서진은 라운지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공간의 진짜 목적, 상실을 겪은 사람들이 조용히 슬퍼할 수 있는 곳,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아무도 위로를 강요하지 않는 곳, 그저 존재해도 되는 곳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진 자신도 한 달 전 장례식장에서 쫓겨났던 그날도 그런 공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슬픔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날, 그녀는 혼자 도시를 걸으며 슬퍼해야 했고 이제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라운지 문을 닫고 서진은 다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스터키로 옥상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석양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고 건물들의 유리창이 주황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으면 하늘은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선 서진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고 설정 화면을 열어 알림을 모두 껐습니다. 남편의 연락도 시댁의 연락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었고 이제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하고만 연결되면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키링을 꺼냈습니다. 2개의 키링을 손에 쥐고 가만히 바라보자 이제는 흔들리지 않았고 무게감도 익숙해졌으며 이것이 그녀의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 옥상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관리소장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그가 말했고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입주자 대표한테 연락받았습니다. 조건부 합의 완료됐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소장님 덕분입니다.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관리소장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제 일인걸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서진이 네라고 대답하자 관리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라운지 왜 만드신 겁니까? 수익도 크지 않을 텐데요. 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필요했으니까요. 저도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도요. 관리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더 묻지 않았고 그럼 이만 내려가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는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서진은 다시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건물들의 불빛도 밝아졌으며 도시는 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장례식장 접견실에서 시댁 사람들이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체면 구기지 말고 나가라. 그때 서진은 아무 말 없이 나갔고 그 퇴장이 지금 이 순간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나간 곳은 모욕의 집이었고 들어온 곳은 자신의 빌딩이었으며 잃은 것은 명목상의 가족이었고 얻은 것은 실질적인 자유였습니다.
서진은 키링을 주머니에 넣고 옥상을 한 바퀴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방에서 보이는 도시의 모습들, 동쪽에는 높은 빌딩들이 즐비했고 서쪽에는 주택가가 펼쳐져 있었으며 남쪽에는 한강이 희미하게 보였고 북쪽에는 산 능선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달 만에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10년 넘게 그녀는 조용히 준비해왔고 기회를 기다렸으며 마침내 그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차갑다고 할 수도 있었고 누군가는 그녀를 이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서진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었고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었으며 그 경계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왔고 서진의 코트가 흔들렸으며 베일도 날렸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한 달 동안 쓰고 있던 검은 베일을 천천히 벗어 손에 쥐고 바라봤습니다. 상복도 이제 벗을 때가 되었습니다. 슬픔의 시간은 끝났고 치유의 시간도 시작되었으며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서진은 베일을 주머니에 넣고 옥상 난간에 기대어 마지막으로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으며 그중 한 명인 그녀도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경계는 그어졌고 입장은 완료되었으며 자유는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은 옥상을 떠나 아래로 내려갔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베일을 벗은 얼굴, 측면으로만 보이는 윤곽, 그리고 손에 쥔 키링, 모든 것이 이제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1층에 도착해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가자 밤 공기가 상쾌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으며 도시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빌딩을 뒤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이제 그녀의 집이었고 그녀의 공간이었으며 그녀가 지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다만 그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었으며 아무도 그녀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장례날 나가라던 남편의 말은 이제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고 500억 내 빌딩으로 걸어 들어갔던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미소 지으며 밤거리를 걸었고 손에 쥔 키링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계 안에서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